큰아들이 제 손에 딱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택시비나 써라라며요. 그 순간 거실 한쪽에 반짝이는 200만 원짜리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5만 원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며느리는 최신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파트 거실이 너무 넓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꺼낸 흰 봉투가 떠올랐어요. 삼성전자 특허 사용료 정산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300억 원. 30년 전에 남편이 만든 작은 발명품이 지금 전 세계 제품에 들어가면서 생긴 돈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거금을 앞에 두고 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빌라, 단칸방이었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에요. 올해 67살이고요. 서울 영등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35년을 일했어요. 땀 냄새 밴 앞치마를 하루도 벗을 수 없던 세월이었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새 아들을 키우려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꾸역꾸역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슬비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늦가을답게 유리창을 후려치는 거친 비였죠.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불빛이 꼭 눈물 같았습니다. 도시의 빛들이 비에 번질 때마다 내 마음속 기억들도 번졌어요. 가난했던 시절,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살던 그때처럼요. 그날 밤, 내 막내 아들 우석이는 스쿠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비를 뚫고 배달을 하면서요. 아직 젖은 청춘 냄새가 남아있는 33살짜리 아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오래 붙잡지 못하고 지금은 하루 12시간씩 배달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예요.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특했어요. 하지만 엄마 마음이란 게 기특하면서도 아픈 거죠. 그날 나는 폴더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지 말까, 그냥 포기할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말을 꺼내야 하나, 정말 그래도 될까? 우서가 엄마야. 내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을 때 내 심장은 어린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하다고만 믿었던 목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작았어요. 멀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숨가쁜 목소리.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진 않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거든. 요즘 배가 좀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 뭐가 있대. 내 목이 저려서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암이래.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 말을 거짓으로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래야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세 아들 중 누가 아직 엄마를 잊지 않은 사람인지.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 말, 그 다급한 목소리. 그 순간 나는 울고 싶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거든요. 그 아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달렸습니다. 비를 뚫고 밤거리를 가르며 신호등도 무시하고 차들 사이를 비집고 그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비에 젖은 옷, 젖은 머리,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석이는 몰랐어요. 나는 지금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는 지금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에 손바느질로 만든 낡은 방석 위에. 그 위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꼭 쥐고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전화를 받고 달려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오늘 내가 보는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사실 이 전화는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큰아들 도현이에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타워 팰리스. 그 화려한 건물 앞에서 나는 낡은 코트를 입고 찢어진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가난하고 외로워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는 계산을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냐는 내 말보다 자신의 일정이 먼저였죠.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어요. 둘째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양주에 음식점을 내고 잘 살고 있었죠. 점심 피크타임에 내가 찾아갔을 때 혜진이는 잠깐 놀라더니 바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그 아이는 나를 부끄러워했어요. 내 낡은 코트가, 내 촌스러운 신발이 그의 체면을 깎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 전화. 내 막내에게. 그 아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늘 나를 걱정하던 아이였죠. 그 아이는 돈 대신 마음으로 살던 애였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스쿠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 같았어요. 비를 가르고 달려오는 그 아이, 그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장면일지도 모르니까요. 사실은요. 7달 전이었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남편분의 의료칩 특허가 계약되었습니다. 300억 원이 선생님 명의로 입금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 돈이 내 아들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까봐. 그들이 사랑을 잊은 게 아닐까봐. 남편은 생전 늘 말했어요. 정혜야, 이 돈이 생기면 그냥 혈육이라고 주지는 마. 우릴 사랑했을 사람에게 줘. 돈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기도 하지만 진심은 절대 못 바꿔. 그래서 나는 이 시험을 만들었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새아들 앞에 서보기로 했어요. 도움을 구하는 늙은 엄마의 모습으로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그냥 손이 먼저 나가는 마음이라는 걸 그들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우석이에게 전화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겠지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리였어요. 나는 그제야 웃음이 났어요. 이 잔인한 시험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아이의 마음 안에서 세상의 어떤 비바람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 모두를 다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야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할 겁니다. 행복을 사는 대신 행복을 나눠주는 법을 남기기 위해서요. 밖에서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내 가슴도 함께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문을 열면 이 거짓의 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요. 서울의 가을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비가 그치고 나니 바람 끝에 먼지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냄새였죠. 윤정혜 씨는 타워 팰리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 목에는 오래된 스카프를 둘렀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그 하얀 김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 층층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신호처럼 보였죠. 저기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유롭고 따뜻한 방 안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 꼭대기 근처 42층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내 첫째 아들,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아이.
경비원이 나를 올려다봤어요. 낡은 코트와 다른 신발, 손에 붙은 반창고, 그 모든 게 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내가 아들 이름을 말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도현 씨 댁이요? 네, 어머님. 올라가세요. 그제야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로비 안은 냄새부터 달랐어요. 백합 냄새, 새 가죽 냄새,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여서 내 모습이 거꾸로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다른 코트.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10층, 15층, 30층. 층마다 아들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 숫자로 세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문득 떠올렸어요. 도현이가 7살이던 날. 그 좁은 부엌에서 디딤판 위에 올라서서 내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모습. 손에 거품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도 엄마 내가 다 알게 하며 웃던 얼굴. 그 아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버릴 줄은 몰랐어요. 띵. 42층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조명은 부드러웠어요. 4207호. 도현이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낯선 멜로디가 울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서 있었어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모습. 왼손에는 와인잔, 오른손에는 비싼 휴대폰. 빛나는 배경 속에서 그 아이는 너무 멀리 서 있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어요. 잘 지냈어요? 가 아니었어요. 들어오세요도 아니었죠. 그저 귀찮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전화 안 하고 와서 미안해. 나갈 데가 없어서.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 틈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잡지 속 사진 같았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소파는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가전제품은 다 반짝였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기가 차가웠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만 온도가 다른 것처럼요.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위에 뭐가 있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빨리 하라시네. 비용이 5천만 원쯤 든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눈은 내게 향해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리자 그쪽으로 시선이 스쳤죠. 그거 심각한 거네요. 근데 엄마 지금은 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갤러리 행사 준비 다 됐어요? 검은 드레스, 반짝이는 귀걸이,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지연 씨. 며느리였어요.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른 듯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냉기였죠. 어머님 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그냥 잠깐 들렀어. 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남편을 바라봤죠. 눈빛 하나로 말이 오갔어요. 이 상황 빨리 끝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테이블 위에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 선물로 사줬던 그 지갑. 그가 첫 직장에 들어갈 때 나는 3달치 월급을 모아 사줬어요. 그 지갑이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었죠. 그는 지폐 2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택시비예요. 이거 타고 가세요. 그리고 식사도 좀 사드시고요. 10만 원짜리 2장. 깨끗하고 빳빳한 새 돈. 나는 그 돈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미안해, 갑자기 와서. 허리를 깊이 숙였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공병원 알아보시면 어때요? 요즘은 잘 돼 있잖아요. 보험 처리도 되고. 그 말이 마치 비수 같았어요. 도움을 거절하는 말보다 관심이 없는 말이 더 아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향했죠. 그때 들려왔어요. 지연 씨의 낮은 목소리. 공공의료가 있는데 왜 안 쓰세요? 다 자기 책임이라잖아요. 그리고 도현이의 대답. 됐어. 그냥 내버려둬. 엄마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딸깍, 그 작은 소리. 그 소리가 심장 안쪽 어딘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 내 얼굴이 여러 개로 비쳤어요. 눈가에 주름, 굳은 입술, 떨리는 손. 나는 내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너를 키웠지. 이 손으로 밥해 먹이고, 이 손으로 교복 다려줬는데, 이제는 이 손이 너한테 안 보이는구나.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이 내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았어요. 문이 열리고 금빛 조명의 로비가 보였어요. 백합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하늘 위로 수많은 창문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중 하나, 그게 내 아들이 사는 창이겠죠. 그 안에서는 아마 지금 다른 세상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는 주머니 속에 돈을 꺼내 바라봤어요. 잉크 냄새가 나는 새 지폐 2장. 한 장은 택시비, 한 장은 장보기 돈. 그 종이 2장이 내 사랑의 값이었구나 싶었어요. 가볍고 차갑고 너무 얇았죠. 밖에는 가을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코트를 여며 쥐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한 아이는 봤습니다. 도현이. 내 첫 번째 아들. 그리고 곧 2번째 아이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 아이는 달랐어요. 어릴 적부터 마음이 따뜻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였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하늘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는 그 시간에도 나는 계속 걸었어요. 비닐봉지 속에 흔들리는 10만 원 2장의 소리만이 묘하게 리듬을 만들고 있었죠.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야. 아직 2 남았어. 끝은 아니야. 가을의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씁쓸함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테스트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택시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윤정혜 씨의 얼굴엔 피로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2장의 지폐를 쥐었던 손은 여전히 떨렸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도현이는 그랬어. 이제 혜진이는 다르겠지. 남양주의 저녁 공기는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서늘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 마늘 볶는 냄새가 공중에 퍼져 있었죠.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 사이로 음악처럼 섞여 흘러나오는 냄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혜진 식당의 냄새였어요. 식당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진 식당 그랜드 오픈 10호점. 불빛에 비친 그 글씨는 마치 영화 포스터 같았어요. 7년 전 허름한 국수집에서 시작했던 2째 아들 혜진이가 이제는 남양주 거리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식당의 혁명가, 자수성가한 청년 CEO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밤마다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여자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재비가 모자라 아들 책을 사주기 위해 하루 한 끼로 버티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잡지에는 실리지 않았죠. 그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엄마 같았으니까요. 혜진의 식당은 그야말로 잘 돌아가는 공장 같았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오르고 요리사들이 정확한 박자로 손을 움직였죠. 손님들은 사진을 찍고 직원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빛 속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정혜 씨. 낡은 코트의 단추 하나는 떨어져 있었고 가방에는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식당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혜진 식당,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름이구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엄마. 불쑥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놀람이, 그리고 곧 이어 걱정과 당혹이 스쳤죠.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그냥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윤정혜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그리움이 더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동자 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죠. 그의 시선이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손님들, 직원들, 그리고 바 근처에 서 있는 투자자들. 그는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여기선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어머니를 구석의 직원 식사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칸막이 뒤,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직원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왔고 그는 어머니 앞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어깨는 주방 쪽으로, 눈은 계속 출입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윤정혜 씨는 가방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 하나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날 수술하라셨어. 근데 비용이.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래. 그 말에 혜진의 얼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지만 금세 다른 표정이 자리를 잡았죠. 계산하는 눈빛. 엄마, 저 지금 오픈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월세만 1,200이에요. 직원이 18명이에요. 인건비, 재료비, 세금까지 하면 정말 숨 쉴 틈이 없어요. 그의 말은 점점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변명보다 보고서를 낭독하는 사람처럼요.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금은 현금 흐름이 너무 타이트해서 몇 달만 기다리면. 알아. 윤정혜 씨가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하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쁜 거 알아. 일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서비스요. 혜진은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금방 음식 싸드릴게요. 그는 주방으로 사라졌고 윤정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자신이 혜진에게 요리를 가르쳐줬던 그 손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국수예요. 그가 건넨 용기 안에는 이미 식어버린 음식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혜진아. 그 말은 고맙다는 뜻보다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어요. 혜진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가 바빠서 직접 모셔다 드리진 못해요.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8시 투자자 미팅 있잖아. 강남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어때? 좋지. 2015년산 마고도 주문하자. 품격은 보여줘야 하니까. 그 말에 윤정혜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 본 다큐멘터리 속 와인. 그 한 병이 자신의 수술비의 일부였죠.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로 붙인 가방과 식은 잡채국수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뒷좌석에 올랐어요.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이제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웃음이었죠. 택시는 천천히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성공했구나, 우리 아들. 근데 혜진아,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니? 그건 마음 잃지 않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불빛 사이로 지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낡은 보온병, 대학 입시 날의 도시락, 새벽마다 닦던 바닥.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식당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젠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네요.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래, 아직 한 명 남았지. 우리 막내.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택시는 그 불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여정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어요. 윤정혜 씨가 택시에 몸을 실었던 그날, 다른 한쪽 도시에서는 막내 아들 정우석이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식당 불빛 아래에서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오토바이 위에서 젖은 도시를 통과하고 있었죠. 비 냄새가 섞인 매연, 길가의 불빛, 식어버린 도시락. 그게 우석의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돌아간 곳은 부동산 광고에선 교통 편리한 원룸이라 적혀 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 편리한 위치란 말은 참 잔인한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고시원이었어요. 4제곱미터. 침대 하나 놓으면 다 찼습니다. 어깨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매트리스, 작은 접이식 책상, 그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꺼진 충전기, 그리고 밀린 고지서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창문은 교과서 한 권 크기.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유일한 바람과 햇살이 그의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창문 밖엔 햇살 대신 빗줄기만 떨어지고 있었죠. 형광등은 오래되어 웅웅거리며 울리고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도 벽 하나 너머로 다 들렸어요. 이곳에서의 침묵은 늘 누군가의 생활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우석에겐 배경음악이었죠.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어떤 불면보다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비에 젖은 재킷에서 물이 떨어졌고 그는 젖은 장판 위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의 번호가 남아 있었죠. 며칠 전 통화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말투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묘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죠. 그건 이미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그는 미친 듯이 오토바이를 몰아 도시 반대편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바퀴는 물길 위를 미끄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꽃무늬 소파 위에 앉은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모습은 너무 작고 연약했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어느 병원이에요? 진단서 가져오셨어요? 우석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다급함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그랬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 오늘은 응급 아니야. 내일 아침에 가면 돼. 오늘은 좀 쉬자. 그 손으로 차를 끓이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차를 따르는 동작은 익숙했어요. 늘 그렇듯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그 거실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단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죠. 5천만 원. 그게 어머니의 수술비였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금액. 하지만 그 숫자는 그의 통장에 찍힌 17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그저 비현실적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버는 한 달 180만 원.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방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건 겨우 40만 원 남짓. 밤새 일하고도 돈은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공책 3장을 가득 채웠어요. 은행 대출, 선지금 요청, 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모금. 하나씩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군인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냉정한 목소리가 돌아왔죠.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셔서요. 담보가 없으시네요. 그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개인 대출, 그리고 담보 어머니의 집. 그는 서류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엔 법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요. 그건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석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PC방 한 구석 라면 냄새와 게임 소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그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엄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자존심이든 버릴 수 있었죠. 그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배달기사 단체방에 링크를 보냈어요. 혹시 봐줄 수 있을까? 짧은 메시지 하나에 온 세월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만 원, 2만 원, 5만 원. 그 작은 숫자들이 모여 눈부신 희망이 되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보낸 돈, 그가 배달하던 식당의 단골, 항상 미소 짓던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선생님도 글을 남겼습니다. 넌 늘 착한 아이였어. 내 어머니가 참 잘 키우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우석은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금액은 230만 원이 되었습니다. 5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셀 수 없는 마음들이 들어 있었죠. 토요일 아침,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문을 여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작고 슬퍼 보였어요. 우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거친 손, 세월이 새겨진 손.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오토바이도 팔고 하루 3번 일할게요. 엄마는 그 수술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약속드려요.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 보인 적 없던 여자가 그날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울음에는 슬픔보다도 잊히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창문 밖으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거실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곧 다시 움직일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한 배달기사의 선택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가을의 끝자락을 스치는 찬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고 나뭇가지마다 남은 잎들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의 수술 이후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새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았고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그저 평온한 듯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지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기다림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던 날 서울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세 통의 봉투가 날아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강남대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세대. 서류 봉투를 단단히 묶은 배달 가방이 흔들리고 있었죠. 박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수십 년 동안 부유층 가문의 유산 문제를 다뤄온 곳이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도현, 정혜진, 정우석. 첫 번째 배달지는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빛이 반짝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재즈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곳 32층 모퉁이 사무실, 정도현 씨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고급 펜, 잘 정돈된 머리. 세련된 성공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완벽한 하루는 한 장의 봉투로 무너졌습니다. 봉투 위에 새겨진 엠보싱 로고, 묵직한 종이 질감에서부터 중대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서류를 두고 나갔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편지칼을 집어들었죠. 늘 그렇듯 깔끔하게, 단호하게. 하지만 첫 문단을 읽자마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삼성 메디컬 시스템즈 특허 계약금 300억 원. 그리고 그 아래 전체 유산은 정우석에게 전액 양도됩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읽던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우석. 그 이름은 그에게 패배의 다른 이름이었죠. 배달 알바, 실패자, 대학도 못 간 막내. 그 동생의 이름이 이 서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서류는 그의 손에서 구겨졌고 비싼 커피잔이 떨어져 책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배신당한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이건 실수야. 틀림없어. 변호사가 잘못 쓴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손이 떨린 채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두 번째 봉투는 혜진식당 본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운 주방, 뜨거운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죠. 그 소란의 중심에는 정혜진 씨가 있었습니다. 땀과 열기, 성공의 냄새가 뒤섞인 사내. 그는 부엌을 지휘하며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인생 그 자체였죠. 봉투는 바쁨 속에 그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휘갈겨 적고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시 주문을 외치고 불 앞에 섰죠. 하지만 오후 2시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남은 잡채를 한 입 먹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과 똑같은 문장을 읽게 되죠. 300억 원. 정우석에게 전액 양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죠. 며칠 전 식당 앞에 서 있던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시던 그날의 장면. 그리고 자신이 했던 대답. 엄마, 요즘 타이밍이 안 좋아요. 다음 달에 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풀이됐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편지 가장자리가 구겨졌습니다. 그 구겨진 종이 위에
지금껏 쌓아올린 자부심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세 번째 봉투는 마지막 주인에게 향했습니다. 마포의 고시원. 좁은 복도 끝, 낡은 문 앞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죠. 정우석 씨는 온몸이 젖은 채로 퇴근했습니다. 16시간을 달리고 돌아온 몸, 손끝이 얼어붙은 그에게 봉투는 낯설고 무거워 보였어요.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읽어내려갔죠. 눈이 금액에 멈췄습니다. 300억 원. 그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0을 세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 온 거 아닌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녀가 암 진단을 받고도 늘 웃던 그 모습. 그의 이름을 부르며 괜찮다고 했던 그 목소리.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이 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너 뭐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가 엄마를 속였지.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귀에서 멀리 두고 형의 분노 섞인 소리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박지성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도현과 정혜진. 둘 다 초조했고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죠.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이 눌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혜진아. 두 남자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그리움이 한순간에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냉정한 진실이 섞여 있었죠.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단다. 하지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래도 내밀 수 있는 게 사랑이지.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준 택시비 10만 원. 그날 내가 산 골프채가 300만 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혜진아, 엄마가 내 식당에 갔을 때 넌 바쁘다고 했지. 남은 음식을 주고는 말이야. 그날 내가 열었던 축하 만찬이 내 수술비보다 비쌌단다.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우석이는 가진 거 다 팔고 무서운 이자로 돈을 빌렸단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금 페이지를 만들었지. 그 애는 가진 게 없었지만 마음만은 다 내놓았단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든 걸 기록하셨습니다. 통화, 거래, 대화. 이건 단순한 분배가 아닙니다. 진심에 대한 증명이에요. 도연은 손을 떨었고 혜진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강남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그는 묘한 허물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도연이 묻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랑이 돌아오는지 아니면 성공의 욕심 속에 묻혀버렸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혜진이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7개월 동안 이걸 준비하셨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새 아들의 마음을 지켜보셨죠. 그 말에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새 남자. 하나는 법을 믿었고, 하나는 일의 가치를 믿었고, 그리고 한 명은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 셋의 믿음이 부딪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회의실의 불빛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녹음기의 마지막 숨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처럼요. 바람이 차가워진 늦가을, 서울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당 안은 고요했죠.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고 또 누군가의 후회가 시작되는 순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휴지를 꺼내는 소리,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깥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의 바람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슬픔의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가득 놓인 예배당 앞, 그 중앙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어느 명절날 누군가의 카메라에 우연히 담긴 그 미소는 꾸며지지 않은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긴 세월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죠. 암 진단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단서도 종양도 남은 시간을 세던 시계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윤정혜 씨는 이미 6달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었죠.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18달은 어렵습니다. 강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조금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치료 대신 선택을 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며 병원 침대 위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진실 속에서 마지막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아들이 누구인지,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날 예배당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오래된 아파트 이웃들, 그리고 멀리서 윤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낯선 사람들까지. 가난한 척하며 아들들의 진심을 시험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퍼져 있었죠. 모두들 그 용기와 사랑에 경의를 표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 앞에는 막내 아들 정우석이 서 있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양복, 잦은 울음으로 부은 눈,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긴 마지막 편지. 12번도 넘게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편지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사랑하는 우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너무 울지 마.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았단다. 그 순간 예배당 여기저기서 휴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산을 너에게 남긴 건 형들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야. 형들도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지. 하지만 너는 잊지 않았어. 성공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잊는 순간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걸. 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죠. 이 돈으로 아빠의 꿈을 이어줘. 사람을 살리는 연구소를 지어. 그리고 부탁이 있다, 우석아. 이 돈이 형제들을 갈라놓게 하지 마라. 형들이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란다. 그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치지 못한 걸 내가 가르쳐줘.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란 걸. 그때 예배당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과 함께 두 남자가 들어왔죠. 정도현, 정혜진. 고급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엔 자책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날 자신들이 어머니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요. 그 이후의 시간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석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예배당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회색빛 오후로 나가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우석이 두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분노를,
비난을 혹은 냉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석은 재킷 주머니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형들한테도 남기셨어요. 도연은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편지 한 장. 사랑하는 도연아, 내가 이룬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엄마는 바랐어. 내가 성공 속에서도 연민을 잊지 않기를. 가난을 벗어나면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지 않기를. 지금이라도 괜찮아. 바꾸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그때가 언제든 늦지 않단다. 혜진의 편지도 같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만들어 온 건 대단해. 엄마는 내 야망 속에서 자기 젊은 날을 봤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요리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채운단다. 2 편지의 마지막 줄은 같았습니다. 사랑한다. 다 용서했다. 그리고 제발 너희 자신을 용서해라. 그 말을 들은 도현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평생 완벽해야 했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으려고만 살았어. 그게 전부였어. 근데 진짜 가난한 건 마음이었네. 혜진은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레스토랑 제국도 명예도 방송 출연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잡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옆에 우석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형들도 엄마 아들이에요. 우리 셋 다 엄마 사랑의 일부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밀어낸 거지. 엄마는 우리를 한 번도 나누지 않으셨어요. 예배당 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혼자선 못해요. 연구소를 세우려면 형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형들은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함께하면 엄마랑 아빠가 원했던 진짜 유산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눈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지? 우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선택하는 거요. 가족으로 남는 거요. 그날 하늘이 울 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모든 걸 씻어내듯.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수 의료연구재단 개관식 날, 벚꽃이 거리를 따라 피어나 있었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했고 정원에는 약초와 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세 형제가 함께 세운 공간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나란히 서서 리본을 잘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평온이, 후회 대신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엔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공은 이룬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것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정혜를 기리며.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이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받지 못한 이다. 그 문구를 바라보던 도연은 문득 10만 원짜리 택시비를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는 엄마에게 건넸던 그날의 차가운 손, 벽에 세워둔 300만 원짜리 골프채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아팠지만 이제는 삶을 일깨우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나물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 단순한 음식 속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식당 재단 안에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석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도 벌주지 않고 사랑을 남겼습니다. 진실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걸 그녀는 몸으로 보여주었죠. 행사가 끝난 뒤 세 형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못 보셨네. 우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할 때마다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새 남자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새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 진실과 사랑, 그리고 용서가 남긴 그 길 위에서 이제 그들은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엄마는 너희 모두를 사랑했단다.